자, 어,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 베이젤갱그리아입니다. 바닥핵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이제 바닥핵을 공부를 할 때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이 베이젤갱그리아를 이루고 있는 이 아나토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토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걸 다, 아나토미를 다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좋지만, 아나토미가 어떨 때 보면은 신경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계 그러면 우리가 신경계를 공부할 때 물리치료사 신경계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움직임을 갖는 데 있어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신경계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기능적인 부분에 포커싱이 되지 않고 뭐 해박적인 용어나 뭐 위치, 뭐 구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면 기능에 다다르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기저핵이라고 하는 것, 바닥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에게서 어떤 임상 양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바닥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바닥핵이 망가졌을 때 움직임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내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나토미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기능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하나 해부학적인 용어와 구조, 이름을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감하게 아나토미는 제끼고 그 다음 단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베이젤갱그리아의 모양입니다. 이 브레인 안쪽에 대뇌피질, 속질 안쪽에 양측 내실, 그러니까 그 라테럴 벤트리클 주변으로 존재하는 게 베이젤갱그리아입니다. 굉장히 많은 핵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름과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처음에 힘들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에서 일단은 이번 시간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핵의 기능 그러면 운동 순서를 조절하는데 관장한다. 운동 순서를 결정하는데 베이젤갱글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근긴장도를 조절한다. 뭐 이 부분이 이제 직접적인 우리가 운동과 관련된 역할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근긴장도를 조절을 한다. 그리고 또 근력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근력을 조절한다. 그죠? 자, 그 이후에 보면 오토매틱 자동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또 오래 숙련된 기술이 운동에 반영될 때 베이징그리아가 관여를 한다. 그러니까 이미 숙련되어 있고 기억되어 있는 몸에 기억되어 있는 운동을 출력해낼 때 그것들은 굉장히 자동적일 것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오래 숙련된 이런 운동을 학습된 운동을 출력해낼 때 그리고 또 그 운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베이징그리아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에 관련해서 우리는 베이젤갱그리아하고 손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베이젤갱그리아는 운동을 프로그래밍 할 때, 운동을 프로그램할 때, 그 다음에 손해는 이미 출력이 시작된 그 이후에
정교하게 조절할 때, 움직임을 조절할 때, 그래서 에러가 생겼을 때, 그 에러를 조절하는 능력, 에러를 조정하는 능력을 소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뇌와 기저액은 우리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을 대뇌피질이 운동을 모두 조절한다 그러면 피곤해서 대뇌피질이 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프로그래밍하고 운동 학습되었던 운동 그 운동 중에서 움직임 중에서 이미 학습이 되어서 스킬화되어 있는 움직임을 끄집어내서 출력해낼 때 그 베잘갱글리아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미 뭐 학습되어 있는 운동 중에라고 하면 뭐 우리가 능숙하게 할 수 있었던 거, 만약에 어, 칼질을 하는 요리사 칼질을 한다 그러면 그 칼질을 반복적이고 자동적으로 하죠. 굉장히 숙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리사 칼질을 한다 그러면 그 칼질한 부분은 굉장히 오랜 동안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칼질에 대한 출력은 베젤갱그리아의 도움을 받겠죠. 자, 이 정도로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근긴장도하고 자, 근력 조절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 출력 부분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닥핵과 대뇌의 연결입니다. 자, 이 베젤갱그리아 그러면 대뇌하고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뇌하고 세레브럴 코텍스하고 이 시상을 통해서 세레브럴 코텍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저갱글리아가 대뇌하고 어떤 영역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베이저갱글리아가 어떠한 기능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보면 운동 겉질과 몸 감각 겉질. 운동 겉질과 몸 감각 겉질이 베이저갱글리아의 어떤 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그리고 소마토 센서리 이렇게 감각을 받아서 운동을 조절하는데 기저액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거기에 참여하는구나. 또 연합껍질이라 그러면 감각을 받아서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도 해당되고, 또 운동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도 연합껍질이죠. 연합껍질은 우리가 운동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연합껍질입니다. 그럼 연합껍질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저액이 운동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마 앞껍질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이마 앞껍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그 욕구에 대해서 움직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 정서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마 편도체, 그 다음에 해마 편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억에 관한 역할이죠. 그래서 해마는 기억에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 다음에 위둔덕 그러면 슈비리오 컬로큘루스 텍텀이 있는 곳입니다. 텍토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하는 곳, 그 시각에 의한 그 움직임의 조절이 텍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위둔덕 그러면 시각 영역과 관련이 깊은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위둔덕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시각과 관련된 움직임,
이쪽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기저핵이 어느 곳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부분과 같이 어, 그 기능에 참여하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데네피질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신경해부학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 가까이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도 마찬가지, 얘네도 마찬가지. 연결을 멀리 있는 곳에다가 두고 일부러 멀리 두고 멀리 있는 것과 연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손에도 마찬가지, 배적인 걸도 마찬가지, 해부학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 짝을 지어서 서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대뇌피질과 연결을 이룰 때 가장 가까이 있는 피질과 연결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대뇌피질로부터 신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대뇌피질이 대뇌피질이 바닥핵과 굉장히 밀접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하는 움직임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바닥핵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꼬리액 부분하고 이 조갑액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꼬리액 부분을 보면 아까 연결 자체가 정서, 뭐 인식의 변화, 그다음 성격 변화, 자기관리의 변화, 뭐 이런 것에 어, 손상이 있는다고 하는 걸 보면은 어, 이와 관련된 정서, 인식, 그리고 성격,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조가비액 같은 경우에는 운동과 자세에 관여를 한다.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원래 하는 역할이 운동을 조절하고 자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가비액과 꼬리액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고, 이 나중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 좀 보시고요. 자, 앞에서 설명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보면은 봅니다. 이 비주얼 루프, 이 비주얼 루프 아까 그 윗둔덕 부분이었죠. 윗둔덕 부분 시각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토 루프, 몸 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 그다음에 모티베이셔널 루프, 그다음에 익스큐티브 루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기능적으로 이런 루프, 모터 루프, 익스큐티브 루프, 모티베이셔널 루프, 비주얼 루프, 이렇게 그와 관련해서 그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배적앵그리아가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걸 시각화해 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뒷부분에 다시 좀 설명이 될 겁니다. 이 부분도 봐두시고요. 자,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베이젤갱그리아를 공부를 할 때, 베이젤갱그리아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운동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동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자, 출력핵이라고 하는 부분 보시겠습니다. 출력핵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자, 우리 신경계 그러면
신경계 그러면 자 봅니다. 신경계는 정보를 인풋 입력받고 그리고 프로세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웃풋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정보가 인풋되는 거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고 그 처리된 정보를 그때 이, 어, 출력하는 그래서 그러면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인풋이 자, 어디서 들어오는지는 일단 제껴 놓고 아웃풋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우리가 배제 갱그레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핵을 시작으로 해서 한쪽으로 가는 쪽은 시상을 통해서 갑니다. 자, 이걸 그냥 시상의 가쪽, 배쪽의 이 부분을 운동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시상.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다음에 도착하는 곳은 대뇌 거칠의 운동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상을 통해서 세레브럴 코텍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뭐였습니까? 자,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가쪽 환경신경로들, 활동신경로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섬세한 운동에 수행하는 근육들로 가는 아래운동신경호.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센딩 컨트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그러면 대뇌피질에서 스파이널 코드를 타고 그때 손가락, 발가락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그래서 우리가 손의 섬세한 움직임 우리가 볼펜으로 글씨를 쓴다거나 물을 마신다거나 뭐 요리를 한다거나 하는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데 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그때 출력핵을 통해서 나오는 종착역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통해서 손발에 있는 근육으로 정보가 전달된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하나 집중할 곳은 다리 뇌핵을 통해서 어디를 거칩니까? 그물촉수로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자세 근육들로 가는 아래 운동신경세포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물촉수로 레티큘러 포메이션이죠. 그 다음에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 안떨척수로 그래서 우리가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과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그 다음에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그리고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자 우리가 디센딩 컨트롤 할 때 배웠던 거 자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은 뭘 해줍니까? 전정기관으로부터 머리의 움직임을 캐치해서 그 머리의 움직임에 맞게끔 자세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퀄리브리움과 밸런스 그러니까 그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균형과 평형 그죠? 그다음에 이 부분 라이팅과
이퀄리브리움을 해줍니다. 자, 라이팅이 뭐고 이퀄리브리움이 뭡니까? 자, 라이팅은 머리가 중력에 맞춰져 있게끔, 중력에 대항해서 중력선에 맞춰지게끔 하는 것. 그 머리를 중력에 대항해서 그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라이팅이라고 하고, 이퀄리브리움 뭡니까? 몸의 중심선에서 밖으로 벗어났을 때 다시 그때 중심선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거나 그때 몸이 넘어지는 것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평형과 라이팅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레티큘러 포메이션. 레티큘러 포메이션은 뭡니까? 레티큘러 포메이션은 몸을 버티컬하게 세워주는 것. 우리가 그 몸의 익스텐서 머슬들을 자극해서 우리 몸을 버티컬하게 세워주는 중력에 대항해서 몸을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손과 발에 그러니까 팔과 다리에 익스텐서 머슬들을 파실리테이션 해주는 그래서 몸의 익스텐서 머슬을 잘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레티큘러 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과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이 두 개의 트랙이 이 출력핵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하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몸의 균형과 몸이 바르게 서는 것, 그러니까 몸이 균형을 잡고 바르게 서는 것에 뭐가 베제갱그리아가 출력을 조절을 한다.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로브로 스파이널 트랙은 우리가 몸의 플렉서 머슬을 그때 컨트롤하는 그래서 우리가 팔을 고부리고 펴고 하는 그 팔다리의 플렉서 머슬을 컨트롤하는 게 로브로 스파이널 트랙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때 손가락의 움직임 또 발가락의 움직임 그래서 이게 섬세한 움직임을 하는 것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그물 촉수로와 안뜰 촉수로를 컨트롤하고 있고 또 하나는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컨트롤하고 있어. 그러면 출력을 통해서 베이잘 갱그리아의 출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적지가 어디다? 몸통에 있는 근육과 그 다음에 손가락 근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섬세한 움직임을 하는 것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의 자세를 잡는 균형과 자세를 잡고 또 몸을 버티컬하게 세우는 이 출력에도 베이잘 갱그리아가 관여를 한다. 그래서 우리 운동과 관련해서 자세 근육과 손의 움직임, 손가락의 움직임, 섬세한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셨고 자, 그러면 자, 바닥핵을 통해서 아까 이 출력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출력부에 다다르기 이전에 패스웨이가 두 가닥의 두 개의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개의 경로를 통해서 회로가 출력핵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다이렉트 패스웨이, 우리 직접 회로라고 하는데 다이렉트 패스웨이가 있고 인다이렉트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패스웨이를 구성하는 회로와 또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를 구성하는 회로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면 좋죠.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패스웨이는 자, 대뇌 거칠의 활력을 통해서 출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웃풋이 세게 나가는 겁니다. 출력이 세지는 거야.
그리고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는 어때? 최종적으로 출력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다이렉트 패스웨이와 인다이렉트 패스웨이 두 개의 패스웨이가 하나는 출력을 증대시키고 하나는 출력을 감소시켜. 어떻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이렉트 패스웨이, 인다이렉트 패스웨이 두 개는 출력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 서로 상쇄작용을 하면서 대뇌 활성도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또 과하게 출력되거나 출력이 또 너무 떨어지거나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깨지는 것을 서로 보완해 주면서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이해됩니까? 그 대뇌가 활성화되게끔 해주고 또 억제시키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균형 감각 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배적 앵글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이렉트 패스웨이가 있고 인다이렉트 패스웨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패스웨이가 서로 대뇌가 과도하게 활성되거나 또는 활성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그 출력을 균형 있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시상 미택의 활성이 감소가 되면 간접 경로의 활성화가 감소된다. 출력이 감소되는 것이 어때? 출력을 감소시켜. 출력을 억누르고 있었죠? 시상 밑에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는 출력을 떨어뜨렸지. 이해됩니까? 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인다이렉트 패스가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돼? 항진돼 버리겠지. 출력이 항진되겠지. 그래서 과하게 배적 앵글을 통해서 출력이 과하게 나타나. 그러면 운동이 항진돼 버려. 또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 이해됩니까? 또 반대로 인다이렉트 패스웨이가 너무 과하게 작용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운동을 감소시켜 버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잘갱글리아 손상 환자 중에서 뭐, 파킨슨 환자나 그다음에 아데토이드 환자, 그 뇌성마비 환자, 아데토이드 환자 이런 환자들 보면은 어, 불수의적인 베잘갱글 손상을 보면은 특징이 뭡니까?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갖죠. 그다음에 운동 발리즘이나 코레아나 운동이 항진되죠. 불수의적이면서 항진된 움직임. 그 다음에 몸통의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리지디티가 일어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이 감소합니다. 표정이 굳고 움직임이 감소하죠. 그래서 다이렉트 패스웨이와 인다이렉트 패스웨이의 불균형, 이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뒤에 이렇게 임상 증상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어, 어, 이런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는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거 그 도파민 그러면 뭡니까? 파킨슨이죠? 기저핵 연결 회로에서 도파민 부분을 좀 이해하려고 이 도표를 넣어놨는데 이제 도파민이 그러면 왜 도파민이 문제가 있을 때 왜 파킨슨 질환이 생기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 보면 압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도파민이 달라붙는 수용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도파민 D1 수용기, 그 다음에 D2 수용기가 있는데 똑같이 도파민이 붙는 수용기입니다. 근데 D1에 붙었을 때 다이렉트 패스웨이의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웃풋 출력이 증가한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D2 수용기가 붙게 되면 출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다이렉트 페이, 인다이렉트 패스웨이가 어때? 예,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데 도파민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 다이렉트 패스웨이, 인다이렉트 패스웨이 이 두 패스웨이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아까 설명했던 자, 출력부, 아웃풋, 출력부 위에 연결해로 보면은 한쪽 회로는 썰라움수를 통해서 대뇌 운동거질을 통해서 대뇌 피질로 거칠다리내, 거칠 숨내 이쪽으로 쭉 통해서 수의적 움직임, 섬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곳 어때? 그죠? 손가락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관여하는 아웃풋이 최종 도달하는 곳이고 한쪽은 다리다리 내역을 통해서 그물촉수로와 안뜰촉수로를 통해서 자세 조절 근육을 조절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자, 근본적으로 다리다리 내핵은 뭘 하고 있다? 그물촉수로와 안뜰촉수로를 폭주하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다리 내핵의 역할은 그물촉수로와 안뜰촉수로가 사고치지 않게끔 잠잠하게 자기 일을 잘하게끔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게 됩니까? 근데 이 다리다리 내에게 어때? 기능이 상실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촉수로와 안뜰촉수로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역할이 항진돼 버립니다. 항진. 그러니까 억누르고 있는 것이 사라졌어. 다리다리 내액이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물촉수로와 안뜰촉수로가 어때? 그 폭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있는 자세조절근들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어때? 현상이 발생을 해. 이해됩니까? 그래서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는데 이 다리다리 내핵으로 들어오는 출력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몸통을 힘이 잔뜩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킨슨 환자 그러면 자세 근육이 모두 과하게 수축하는 그 몸통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이거는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검은색은 이니비션, 빨간색은 익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이 파실리테이션과 이니비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에게 출력액을 통해서 시상으로 가서 운동거칠, 거칠 적수로, 그다음에 수위 근육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리다리 내핵이 그물촉수로와 안뜰촉수로를 억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억누르면 저절로 좋은 자세 조절과 몸통 근육이 좋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때 다리다리 내핵의 억제가 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주하게 된다. 그 그림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리다리 내액의 기능이 상실됐어. 그럼 어때? 그물촉수로, 안뜰촉수로의 과도한 흥분성이 자세와 몸쪽 근육을 과도하게 흥분시켜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쪽은 억제해버렸기 때문에 운동시상이 그때 출력이 굉장히 감소해. 그다음에 수위 근육의 수축이 출력이 감소하게 됐죠. 이게 파킨슨 환자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몸통에 있는 근육은 딱딱하게 힘이 들어가고 굉장히 과도하게 근긴장도가 올라가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어때? 실제적으로 팔의 움직임, 얼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돼. 그죠? 무표정한 얼굴, 그다음에 손의 움직임이 떨어지고 팔다리의 움직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은 딱딱해지고 움직임은 적어지고. 이게 파킨슨 환자의 문제점이죠. 다 이 바닥핵의 출력이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출력 이상이. 자, 이거를 통해서 자, 그래서 과한 억제, 바닥액의 손상 시에 나타나는 특성을 얘기를 했는데, 과하게 억제하며 움직임이 떨어지고, 또 적절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과한 운동성이 나타난다. 바닥액의 기능이 손상됐을 때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도 뒤에 아까 앞에 설명했던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불수의적인 움직임, 자, 바닥에 손상이 생기면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무도병, 그 다음에 아데토시스, 느린 비틀림 운동, 그 다음에 발리즘.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닥액에서 움직임의 출력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랬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운동 출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바닥핵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구를 켜놓으면 전구를 켜는 스위치가 바닥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구가 근육이에요. 그러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이 바닥핵인데, 바닥핵이 고장났어. 그래서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됐다 수축했다 이완됐다, 그게 들쑥날쑥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계속 수축했다 이완했다. 그렇게 움직임이 우리의 전구가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처럼 움직임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몸에서 불수의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바닥핵 손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닥핵 손상의 특징은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갖게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 중에서 자, 보면 봅니다. 음, 자, 여기 정신병, 우울증, 그리고 뭐 시각적 손상, 그리고 파킨슨 치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운동과 관련돼서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거나, 그리고 몸통에 있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긴장도가 높아져서 몸이 딱딱해진다거나 몸통의 움직임이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운동 출력이 감소해서 코티코스파이널 트랙의 출력이 떨어져. 그러면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서서히 또는 못하게 되는 경우. 자, 운동에 관련돼서는 그렇고,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뇌피질에, 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대뇌피질이 이마 앞껍질, 해마, 윗둔덕, 연합껍질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출력과 관련된 증상도 있고, 대뇌피질과 바닥핵과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대뇌피질과의 연결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뒤에 나타납니다. 보면 봐봐. 자, 시각적 손상. 이거 봅니다. 움직임에 시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시각 움직임,
그러니까 시각 정보를 가지고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시각 정보를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정보에 사용을 하는데 움직임에 대한 시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져.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임상적 증상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앞에 워커를 잡고 갑니다. 또는 보행을 시킬 때 물질 선생님이 앞에서 손을 잡고 앞에서 보- 어, 파킨슨 환자의 양쪽 손을 잡아주고 걸음을 걷게 합니다. 눈앞에서. 그러면 시야 앞에 사람이 서 있거나 워커를 들고 있으면 그게 어때? 어, 앞에 장애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어때? 움직임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를 운동시킬 때 앞에서 걸리는 게 좋냐? 뒤에서 걸리는 게 좋냐? 자, 단순히 뒤에서 트렁크를 업라이트 시켜주면서 걷게 하는 것이 좋다 보다는 시각 손상, 앞에 사람이 있거나 또는 본인이 들고 있는 워커마저도 어때? 장애물로 인식할 정도로 파킨슨 환자의 눈앞에 있는 장애물에 대한 어, 움직임에 방해하는 정도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킨슨 환자를 보행을 시킬 때 복도에서 장애물이 없이 또는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없이 텅 비어 있는 복도에서 보행을 할 때와 어, 안에 사람이 많이 있고 또는 테이블이며 뭐며 잔뜩 앞에 막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보행을 시킬 때 이 베이젤 갱글리아가 어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복도가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 워커나 눈앞에 뭔가 물체나 사람이 있는 공간보다는 없는 것이 그 환자가 걷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임상 증상은 환자를 보행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치료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의 시각 정보를 이용하는데 배적인 거리가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에 있는 워커나 사람, 가까이 있는 물체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프로그램하는 방해를 줘. 그래서 보행을 멈춰버려. 움직임을 멈추고 보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 문제 또한 어때? 아까 비주얼 루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베젤 갱글리아가 비주얼 루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정신병, 뭐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시각적 손상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프론탈 영역 정서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프리프론탈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에도 문제가 우울감을 준다거나 정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킨슨 치매 그러면 뭐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것도 뭐 있겠지만 알츠하이머와 대비적으로 딱 대비되는 게 뭐냐 운동을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유지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파킨슨 치매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베젤갱글리아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때? 파킨슨 치매. 계획하고 목표 세우고 그 목표를 유지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베젤갱글리아가 어때? 연결되어 있는 대뇌피질과 연결되어 있는 요 녀석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베자갱글리아가 문제가 생기면서 요 녀석들과 소통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임상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출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운동의 느림, 그다음에 가면 얼굴, 자세 불안정. 이거는 운동 출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베스티블 스파이널 트랙과
어때? 어,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그 다음에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최종 출력지였고, 이 운동 출력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게 베자근그리아였는데, 운동 출력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과하게 출력이 과하게 설정되거나 또는 출력이 소멸돼 버리거나, 그죠? 아니면 들쑥날쑥하거나 출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등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운동 출력의 균형, 출력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운동 느림 또는 가면 얼굴, 무표정한 얼굴, 그 다음에 자세 불안정성 이겠죠. 그래서 운동 출력과 관련된 임상 증상은 이러하고 그 나머지 증상들은 이렇게 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자근그리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베자근그리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크게 두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은 출력은 이 출력은 자, 자세 유지근과 그다음에 섬세한 움직임을 하는 근육에 하게 된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자, 두 개의 패스웨이로 작동을 하는데 그 두 개의 패스웨이는 다이렉트 패스웨이, 인다이렉트 패스웨이가 있다. 근데 다이렉트 패스웨이와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는 왜 존재하느냐? 출력을, 운동 출력을, 그러니까 운동 출력을 너무 한쪽으로 과하지도 또는 너무 약하지도 않게끔 적정선을 유지해 주게끔 출력을 어때? 서로 균형감 있게 출력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그 출력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대뇌와 깊이 소통하고 있는데 그 대뇌와 소통은 운동 감각거칠, 연합거칠, 그다음에 이마 앞거칠, 뭐 해마, 편도체, 그다음에 시각 영역, 윗둔덕 이러한 것들로부터 어때? 소통을 하고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출력을 조절한다.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베이저갱그리아가 이렇구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베이저갱그리아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베이저갱그리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흐름만 잡아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제가 추천했던 그 책을 에크만 그 신경과학 책을 한번 자세히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신경계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계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경계에 대한 베이스를 단단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